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대표 정신과 전문의 의학박사 최성환입니다. 다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가능하면 요즘 그 시사 또는 인문학적인 소견들을 여러분과 더 자주 소통을 통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끊기지 않고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큰 마음 먹고 진행 중입니다. 오늘 내용 역시 저번 때 내보냈던 그 후쿠시마 그 핵전력, 동북아의 핵전력과 다 연결되는 유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제 군대에 근무할 때 전 뭐 군의관이었으니까 사람들이 군인이야, 군의관도 군인이야 하는 식으로 그럼 받아주면 되는 거고, 군의관도 군인이었죠. 그렇죠? 육군 대위를 했으니까는 3년 3개월이라는 전방 근무, 최전방 육사단 금악산이라는 곳이 있는 철원 옆에 이제 열세부대가 있고, 또 바로 옆에는 백골 부대가 있는 그런 험지입니다. 아주 험지에서 사실은 그 육군 수도병원, 서울에 있는 수도병원으로 나올 수 있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군대 맛이 안 나잖아요. 방에서. 그래서 철원의 전차 대대, 사단 부속 전차대대에서 2년간에 있었어요. 2년간에 있었고, 우리가 그때 사용했던 건 M48에서 A1C, A1-2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고, 제가 바로 가기 직전에 그쪽으로 훈련 끝나고 부임하기 3사관학교에서 훈련 끝나고 부임하기 직전에 사고가 났었어요. 그 휘발유 탱크가 5인승 M48이었는데 고바이라 그래요. 고바이라 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은 알죠. 일본 말 같기도 하고, 이 고바이를 오르다가 탱크가 엎어졌어요. 근데 휘발유 탱크라서 타버립니다. 타서 승무원, 우리 부대원 5명이 저는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전차부대 출신이고, 전라도의 기갑학교를 나왔다고 해도 사람들이 믿을 정도로 뭐 전차에도 제가 또 많이 조예가 있고 한데, 이 전차병의 노래라는 것이 상당히 암울해요. 참 무엇이냐, 전차병의 노래는 태어난 날은 우리가 모두 달라요. 태어난 날은 다른데 전차병 5명, 지금은 뭐 K2나 K1, A1은 3명이지만 승무원이 전차병 5명이 태어난 날은 달라도 죽는 날은 같다. 그게 전차병 노래의 가사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이제 전쟁을 갔다가 훈련을 갔다가 실제 훈련을 여러 번 하고, 저부터 핵실험도 마찬가지죠. 실제 핵실험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갖고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훈련이 돼요. 하지만 실제 사람들 훈련은 안 되는 거죠. 가상 훈련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 사단 약 12,000에서 15,000명 사단에 북한하고 전쟁 벌인 첫째 날, 둘째 날 시계에서 24시간 이후의 상황에 대한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요. 그 10,000몇 명 되는 부대원 중에서 그 부대원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부대 앞에 비밀이지만은, 비밀도 아니지 뭐, 다 앞에 이제 금악산이라는 산으로 들어갑니다. 요새입니다, 요새. 예. 우리 탱크는 10대가 출동하면 6대밖에 못 들어오고 중간에 멈추고 고장이 나기 때문에 고정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길을 막거나 포 진지에 들어가서 직사포를 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그 산 속에 굴에 벙커 안에 들어가서 버티는 겁니다. 언제까지 버티느냐.
적의 첫 번째 공격이 와서 초토화될 때까지 버팁니다. 그럼 뭐 군대가 어디냐? 어디서 오냐? 그거는 이제 뭐 오뚜기 부대라든지 백마 부대라든지 그런 부대들은 훈련이 아주 빡쳐요. 그 다음에 M48 탱크 그런 거 안 갖고 있습니다. 최첨단 최고의 무기와 그 다음에 최고로 훈련된 병사들이 그 훈련이 많아요. 전방 휴전선에 있는 군인들이 훈련이 많은 것 같죠? 훈련 많이 하죠. 많이 하지만은 그 후방 사단에 비해서 예비군 사단 말고 후방 사단에 비해서 훈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운명이 그래요. 워게임을 실시해 봤더니 몇 번 연속해서 나오는데 만 몇천 명 중에서 생존자가 3명입니다. 누구냐면은 부사단장, 그 다음에 부사단장 운전병, 그 다음에 치과 군의관. 즉 이 개념을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전쟁 초반에 휴전선 사단이 전멸하게 됐을 때 다 죽는 건 아니겠죠. 워게임처럼 진짜 3명만 살아남는 게 아니겠죠. 패잔병이라기보다도 그 부대를 다시 살아남은 생존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 같이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부사단장하고 일부 핵심 참모하고 치과군의관은 당장 전쟁 첫날 이빨 땜질하거나 뭐야 요즘에 하는 거 임플란트 할 상황이 아니니까는 치과 군의관은 이렇게 지하 벙커로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살아남는 건데 참 아주 결연하죠. 의지가 결연한 겁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지하에서 그 죽음을 맞이할 때 북한이 생화학전을 핍니다. 앞에 폭탄만 쏘는 게 아니에요. 전방에 화학 무기를 엄청나게 뿌립니다. 그냥 다 죽어요. 전 세계의 80억 인구를 갖다가 수십 번을 죽이고도 남는 걸 갖다가 북한이 전방에 갖고 있거든요. 그것도 언제 녹슬어 가지고 언제 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가스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스 마스크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스 마스크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정화통을 달아야 돼요. 근데 그 정화통의 수명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이 되면 정화통의 효과가 없어져서 갈아야 돼요. 근데 2개 줘요. 지금은 몇 개 주는지 모르겠는데 정화통을 2개 줍니다. 그러니까 8시간이에요. 24시간 동안 버텨야 되는데 8시간 가스전에서는 8시간을 버티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제목에 정황한 것처럼 사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불리합니다. 진짜 끔찍할 정도로 불리해요. 무섭습니다. 끔찍해요. 전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왜냐? 여태까지 제가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뭐가 문제예요? 핵심 문제는. 우리나라가 지금 탄약이 무진장 많습니다. 대포알도 많고 왜 그랬느냐? 6.25 났을 때 뭘 달라 그랬습니까? 메가더 장군한테 영등포 한강 넘어와서 지키고 있던 하사관한테 탁 메가더가 뭘 도와줄까 하니까 총알을 주시오. 우린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메가더가 이야, 이 한국군 이렇게 열악해도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왜 총알을 달라 그랬을까? 여러분 6.25 났을 때 한국이 북침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뭔지 알아요? 애무를 좋아해서 애무왕인지 애무왕 소총에 게란드 소총에 들어가는 탄창이 8개짜리예요. 8개짜리고 그 다음에 구식 1번 군이 갖고 있던 총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5발들이란 말이에요. 5발들이. 그 다음에 미국 해병대들이 쓰는 총은 착각 해가지고 쏘는 총이에요. 근데 전방에 있던 군인들이 갖고 있던 1인당 보유하고 있던 총알이 5발,
8발 한 클립 그 정도였던 부대들이 대다수였어요. 그럼 몰려오는 북한군은 뭘로 막습니까?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무기를 갖다가 공급해주는 전진부대가 필요한 거예요. 무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우크라이나에다가 155mm 곡사포를 갖다가 엄청나게 제공을 해줘서 그게 활용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벌써 2022년도에 제공됐던 게 대포를 하도 많이 쏘다 보니까 뭐냐면은 라이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대포 안에는 직사로 나가는 게 있고, 그러니까 스무스보어라 그래가지고 아예 라이플이 없는 게 있고, 라이플이 있어서 이렇게 속도를 증진시켜주고 방향성을 잡아주는 게 라이플 총에만 있는 게 아니고 155mm 곡사포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맨질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포탑을 다시 설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포들이 전부 다 다시 수리를 갖다가 와야 될 정도로 이게 서방 전체에서 엄청난 양의 물자를 공급해 줌에도 불구하고 비행기가 없기 때문에, 비행 전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카스라고 크로스 에어 그 뭡니까 하는 그 지원, 그 지원 작전이 같이 일어나야 비행기랑 이 전차랑 포사격이랑 군인이 보병이 같이 가고 장갑차가 같이 들어가야만 카운터 오펜시브, 즉 반격을 시도할 수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뭐냐? 소련이 오히려 반격을 개시해야 되는데 소련도 반격을 개시할 능력도 없고, 요번에 프루고진인가? 프루고진인가? 누구고, 바그너 부대, 걔도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푸틴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빠져 있죠. 이기려면 벌써 이겼겠죠. 근데, 요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아까 자꾸 총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총알은요,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90년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총알하고 포탄은 48시간, 길면 48시간, 더 길면 72시간 정도면 모든 게 소모됩니다. 보유하고 있던 게 소모돼요. 그러면 어디선가는 보충이 돼야 되겠죠. 당연히 보충이 돼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갖고 있는 건 없단 말이에요. 미군에서 스트라이커 부대라든지 아니면 미국 보병, 주한미군 27,500명을 위해서 27,500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에 있는 미군들도 오게 돼 있고 본토에서 수송이 됩니다. 어떻게 수송되냐? 그냥 배로 오는 게 아니라 수송기로, 비행기로 못만 옵니다. 못만 와요. 왜 못만 오냐면 이걸 장비를 다 싣고 오려면 배가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아무리 빨라도 2주예요. 본토에서 오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군 부대는, 내가 자꾸 비밀을 얘기해서 여러분께 죄송하지만 일르지 마시고 신고하지 마십시오. 주한미군이 지금 탱크를 몇 대나 갖고 있을까? 그렇죠? 27,500명인데 탱크가 400대 이상이, 최신형 에이브람스 탱크가 400대 이상이 지금 대한민국 본토 안에 있어요. 어떻게 보관되어 있느냐? 지하 또는 이 숨겨놓은 창고에 잘 기름칠을 해가지고 아예 꺼내질 않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 미군이 무기를 갖고, 장비를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미군은 그냥 몹은 오고 헬멧 쓰고 자기 총만 갖고 오고 우리나라에서 보관 중이던 미군 무기들을 꺼내서 바로 전쟁에 투입하는 그런 개념까지 갖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위험하냐? 이건 끝난 거다. 전쟁 끝난 거다. 우크라이나 전을 제가 쭉 2년 동안 살펴보면서 대한민국은 전쟁 나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물론 중국이 경제 파탄에 이르고 있지만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20년 뒤에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중국이. 그렇죠?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힘을 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중국하고 러시아의 도움이 없으면 북한은 단독적으로 대한민국 침공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돌변했을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였죠. 미국이요. 이 얘기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도 모르는 비밀이니까 이것도. 미국이 태평양을 지키는 데 있어서 천척의 군함, 그냥 그 북한식이나 북한식 그 후진 군함이 아니라 천척의 최첨단 또 아주 무장이 잘 됐고 훌륭한 군함, 지원함, 여러 가지 뭐 헬기 착륙함서부터 시작해주고 이 기름 운반하는 배, 수송하는 배들을 몇 척이 필요하냐? 천척입니다. 천척. 뭐 이걸로 표시해요. 천척. 미국의 태평양 전략은 천척 전략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미국이 점점 힘이 빠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전 세계에 약 300개 이상의 기지를 갖다가 동원하려면은 지금도 동원해서 갖추고 운영하려면은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 국민들보다 못 사는 거예요. 쉽게 해서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하는 일본이나 한국 국민보다 미국 국민들이 못 살아요, 배로. 그러면 야, 기분 나쁘다. 한국이랑 일본 도와주지 말자. 그 국방비 지네 돈으로 하라 그러자. 그런 얘기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적어도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 팍스 아메리카가 되려면 식민지 사람들보다 자기네 시티즌, 자기네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가 못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힘을, 패권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기 국민들의 희생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기 국민들 희생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근데 미국도 국민들 기분을 맞춰줘야 되니까는 미국도 국방 예산을 갖다가 전적으로 엄청나게 마구 활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제시한 건 뭐냐? 천척에서 미국이 천척을 책임질 테니까 나머지 500척은 태평양, 특히 동태평양 국가들에서 책임을 좀 져달라. 너희들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너의 기술도 믿을 수 있고 너의 군대도 믿을 수가 있다. 그 뜻이었어요. 무슨 얘기냐? 그냥 제가 도로를 따라가 드릴게요. 어떤 국가냐? 대한민국. 그러니까 남한이죠. 남한. 일본. 그 밑에 있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입니다. 뉴질랜드는 격가지를 치고 이 대한민국, 일본, 대한민국, 일본, 호주, 그러니까 호주 간에 삼각 군사 동맹을 맺어달라는 게 미국의 오래된 요청이에요. 사실 박정희 때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국교를 개선한 것도 우리나라나 일본이 원해서가 아니에요. 일본도 원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연합군을 결성한다? 동맹을, 군사동맹을 유지한다 그러면 이게 미국하고 일본 간의 지위, 미국하고 한국 간의 지위하고는 틀린 거예요. 한국하고 일본의 군사동맹, 한국하고 호주의 군사동맹은 대등한 동맹이기 때문에 일본군이 서울에 와서 서울을 점령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군도 도쿄에 가서 한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호주에 가서 한국 군대가 주둔하게 되고 호주 군대가 한국에 와서 주둔하게 되는 거예요. 일본군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자꾸 이상한 놈들이 누구 자꾸 얘기를 해서 일본군이 또다시 한국을 점령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한국이 일본을 점령하는 건 생각 안 합니까? 한국군이 일본 홋카이도에 가 있고 일본 도쿄에 가 있고 한 거는 그거 일본 점령 아니에요? 참으로 진짜 짧은 생각이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바보들 같이. 그러면 이러한 군사 동맹을 맺기
받기 바로 직전 단계라기보다 그 전 단계가 뭐냐면은 지소미아라는 거예요. 바로 군사 정보를 바로바로 교류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만이 동맹도 맺어지는 겁니다. 요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그렇게까지 바이든이 애를 썼던 이유는 뭐냐면은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군사 이제 회복을 했잖아요. 지소미아도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군사 정보 교류가 회복됐다는 걸 선포한 게 데이비드 선포예요. 캠프 데이비드 선포. 그다음에 앞으로 군사 동맹을 맺겠다는 선포예요. 그거 갖다가 나중에 좌파 정부가 다시 섰을 때 다 없는 걸로 하는 걸 갖다가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좌파 정권도 아니 미국도 문제예요. 우리나라 일본이 오히려 더 안정돼 있죠. 일본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데 한국보다 더 위험한 게 지금 미국이거든요. 미국이 정권이 바뀌었을 때 어떤 바보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일본하고 한국이 군사동맹이 체결되게 되면 곧바로 호주하고 군사동맹이 체결됩니다. 프랑스에서 호주한테 팔겠다고 얘기했던 잠수함, 3,500톤급 잠수함을 갖다가 사실은 호주에서 콜린급 잠수함이라고 해가지고 호주에서 자체 개발을 하려고 그랬어요. 물론 자체 개발은 아니지. 뭐 프랑스, 독일, 뭐 어디 다른 나라 기술하고 접목을 해서 3,500톤급 잠수함을 여러 대를 만들기로 했어요. 그것도 다 미국이 지시하고 계획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독도함, 무슨 함, 그런 거, 일본의 무슨 함도 전부 다 미국이 계획해서 몇 년도까지 뭘 만들어라, 몇 년도까지 뭘 만들어라 해서 그러한 비밀 합의하에 다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 아크 부대가 왜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서 주둔하고 있느냐? 훈련시키고 있느냐? 또 우리나라의 아크 부대가 아니라 아랍에미레이트 군대가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훈련받고 있습니다. 지금 훈련받고 있어요. 한국에 와 있어요. 아랍에미레이트 중동 국가의 부대가 한국에서 훈련받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한국 부대가 지금 호주에서 가서 훈련을 받고 있고 서로 간에 훈련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레드백이라고 전투용 장갑차죠. 그냥 수송용 장갑차가 아니라 정초용 장갑차 하나 디펜스에서 나오는 레드백 K-21을 기반으로 한 레드백이 지금 독일 라인메탈을 제치고 한국에 선종됐잖아요. 이게 삼각 동맹입니다. 대한민국, 일본, 호주의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콜린급 잠수함을 실패했어요. 3,500톤급인데 너무 커가지고 두 동강이 났어요. 한국은 1,200톤급부터 시작했죠. 3,500톤급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한국 잠수함은요, 일본 잠수함도 똑같고요. 미국이 허락을 안 해서 그런데 뭐냐면은 3,500톤급 잠수함은요, 8기의 대륙간 탄두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P라 그래가지고 수소하고 전기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짧으면 이게 수소하고 전기를 공급해주고 14일 동안 잠수함이 숨을 수가 있어요. 잠수함이 14일 동안 어디가 있는지 찾아내지 못합니다. 물고기 떼 밑에 들어가 있거나 다른 큰 유조선 밑에 숨어 있으면 발견을 못해요. 그런 배가 대한민국은 갖추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3,500톤급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 디젤 엔진 통에 그 엔진통만 뭐 트렁크처럼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충분한 기술이 다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소형 원자로를 디젤 엔진 자리에다가 탁 꼽고 볼트만 조이면 이 3,500톤급 잠수함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변해버립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런 잠수함을 갖다가 호주가 8개를 생산해내기를 바랬는데 실패했어요. 콜린급이. 실패하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사기를 했어요. 프랑스에서. 그래서 프랑스에서 일단은 4대를 보내기로 했는데 갑자기 미국이 마음이 바뀌어서 야야야 됐어
미국에서 만든 핵추진 잠수함 8척을 호주한테 보내줄 테니까 프랑스 거 사지 마. 그래가지고 프랑스 마크롱인가 그 과자같이 생긴 애가 열이 받아버린 거야. 열이 받은 거야. 프랑스랑 미국이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0척의 배 중에서 500척의 배를 갖다가 이쪽 세 나라가 만들고 여기서 태평양에서 운영을 하는 데까지는 날이 멀지가 않아 있어요. 이건 몇 년 내로 가능한 일이고 지금 실제로 추진되고 있는 일입니다.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치, 대한민국의 이런 이 갈라치기 정치, 반반의 정치, 미국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위험성, 그게 가장 우리나라를 겁먹게 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 최초의 말로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48시간 안에 무기를 다 소모했을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무기를 어디서 들어옵니까?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까운 이 물자, 즉 로지스틱스, 이 군수 물자를 갖다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밖에 없어요. 중국에서 대줍니까? 러시아에서 대줍니까? 북한에서 대줍니까? 우리나라도 뭐 북한 무기 뺏어가지고 씁니까? 우크라이나처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왜 물자가 그렇게 들어와요? 지도 좀 보세요. 우크라이나가 인접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뭐 영국이야 섬나라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저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크라이나는 곧바로 그냥 무기가 부족하다 하면 바로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헤엄쳐서 일본 가서 이렇게 싣고 옵니까? 헤엄쳐서? 비행기로 그냥 옵니까? 비행기로 다 수송합니까? 배로 다 수송합니까? 여러분,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무슨 사건이 나 우리나라의 위험한 사건들은요, 칼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마찬가지고요, 엄청나게 쉽게 당합니다. GPS 교란 장치 100만 원짜리 4개만 인천 영종도에다가 몰래 설치하면은 몇 시간 내로 항공기 40대는 충분히 충돌하고 폭발합니다. 그럼 누가 인천공항에 우리나라에 오겠어요? 안 옵니다. 대한민국 경제 파탄. 그러면 배 가능하냐? 여러분, 대한해협, 우리나라하고 대마도하고 일본하고 그 사이에 그게 엄청난 전쟁 지역이고 대단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 지역을 갖다가 지금도 드나들고 있는 나라의 배들이 적어도 5나라 이상이 돼요. 북한 배는 매일 드나들고요. 북한 잠수함. 북한 소형 잠수함들은 매일마다 드나들고 러시아 잠수함, 중국 잠수함, 미국 잠수함, 일본 잠수함, 대한민국 잠수함까지 있으면 6개죠. 이 6개의 국의 잠수함들이 거기를 뻔질나게 드나듭니다. 서로 부딪히게 않는 게, 거기도 교통순경을, 해양교통이 교통정리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옛날에 독일군이 유보트를 왜 중요시 했느냐, 유보트의 북해에서의 그 유보트의 활용을 왜 그렇게 난리를 쳤냐 하니, 영국으로 가는 그 수송선하고 이 독일로 들어와야 될 수송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무차별로 화물선과 모든 배를 공격하기 위해서 유보트 잠수함대를 갖다가 1차 대전하고 2차 대전 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전쟁이 나서 군수물자를 옮길 때 일본에서 오는 비행기는 물론이고 비행기는 거의 다 추락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면 선박으로 옮겨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잠수함들이 우글우글대는 그 해협을 통해서 부산항이건 인천항까지는 어떻게 와요? 모르겠어요. 군산? 제주도까지 왔다면 다시 와야 되죠. 인천, 울산, 포항 그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게 무사하게 오겠습니까?
그게 차단돼 버리면 대한민국은 무기 다 쓰고 무기 올 데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뭘 전제 조건에 했느냐? 일본이 대한민국의 우방, 일본이 대한민국과 군사 동맹을 맺었을 때를 설정한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적이고 한국 너희 돕고 싶지 않다. 너희 돕는 거 기권하겠다. 너희랑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우리 자체 지키겠다. 너희 전쟁이지 우리 전쟁이냐? 하는 상태면 일본에서 아무것도 안 오죠. 군사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마구 물자를 보내는데도 그 물자가 10%라도 우리나라에 도착해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국군이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조차도 모르는 그러한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한국의 군수 지원은 일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군사동맹이 맺어져야만 미국이 또 마음 놓고 그 물자를 일본에다 더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어서 또 좌파 정권으로 변하면은 모든 걸 다 파기하겠다. 그러니까 미국도 저런 거죠. 여러분들 무슨 미국의 트럼프를 안심한다? 그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함부로 여러분들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 많고 하니까 얘기를 드리겠는데, 오바마,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오바마 말고 클린턴 여사. 오바마 대통령은 클린턴 한국에 대해서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 부자 진지를 알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진짜 한국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야. 일화가 있죠, 트럼프가. 용산 미군 기지에서 헬리콥터 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서울 보니까는 미국보다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잘 사는 나라한테 왜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줘야 되느냐. 그런 엉뚱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얘기해 줬잖아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로서는 자기 국민들이 더 못 살더라도 그 패권 국가, 자기네 식민지 국가들이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잘 살아서 미국하고 협력을 하고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둬야 미국이 든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나라 국민들이 좀 못 사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근데 트럼프는 Make America Great Again 해가지고 잘못 판단한 거죠. 돈 내라. 미군 철수한다. 김정은이랑 만나겠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걱정하던 바이든이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바이든이 알고 있는 건지 그 참모들이 잘 알고 있는 건지 한국통들을 진짜, 일본통 한국통들을 진짜 잘 썼어요. 참모들을. 너무나도 한국에 대한 과거를 알고 일본하고 한국이 갖고 있는 서로 간의 이 앙심과 앙숙과 이 복수심과 어떤 그 처절한 역사와 그 섞이지 않는 그 문화와 그거에 대해서 너무나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번 기회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일본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 일본하고 독도도 갈등이 있다. 일본하고 대지진, 관동 대지진도 갈등이 있다. 일본하고 징용 간 거, 징병 간 거, 일본 때문에 식민지로 고생한 거 갈등이 있다는 걸 전 세계에게 알린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대단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야, 대한민국이 저렇게 컸구나. 그리고 일본은 부동의 2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제 대국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진짜 기억해 주실 게 뭐냐면, 대한민국 지금 건국 이래가 아니라 진짜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강력한 나라로 올라서 있어요. 근데 일본은 우리가 이런 걸 조사하거든요. 2050년대는 어떻게 되겠냐? 2100년대에는 동북아 상황이 어떻게 되겠느냐? 일본은 부동이에요. 대한민국은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지금 커야 돼요. 대한민국은 지금이 기회예요.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알린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2030년도가 되면 하얀 곡선을 겪기 시작하는데, 그 하얀 곡선을 겪는 걸 절대 막고 차단하고 올라가야 됩니다. 무슨 수를 써서 들어도 대한민국은 올라가서 일본과 같이 남아 있어야 돼요. 강대국으로. 이게 2030년도까지예요. 7년 정도 우리나라가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럼 이 7년 정도 기회가 남아있는 동안에 세계가 우리를 주목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은 모든 걸 다 해야 돼요. 미국에서 심지어 2018년도인가에 문재인이가 지소미아를 파기해버리죠. 북한에서 탈출한 어떤 요원들을 갖다가 그 요원들이 한국에 오면 문재인 정권에 의해서 북한에 보내주거나 죽을 수가 있으니까는 어디로 탈출하냐? 일본 아키섬 쪽으로 탈출합니다. 일본 아키섬 쪽으로, 일본 쪽으로. 일본 쪽으로 쫓아가는데 일본이 구조를 하러 일본 해양대원들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우리나라 5001호 해양경비정 사천토급이 출동합니다. 근데 해양경비정끼리 맞부딪혔으니까 문제가 얘네들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분쟁 지역에 광개토함 구축함,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최고 무기의 전 세계에서 봐도 최고의 무기인 구축함, 이지스 구축함 광개토함을 출동시켜서 그 사람들을 납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 뒤에 뉴스가 없어요. 그 뒤에 뉴스가. 그게 바로 어떤 사건이냐? 그게 바로 광개토함 구축함에서 일본 피스3 초계함에다가 미사일을 쏘거나 대포를 쏠 때 쏘는 레이저를 갖다가 비추고 겨냥하고 일본에서 아무리 왜 이러느냐 왜 왔느냐 하는 얘기를 해도 방송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안 하고 이 세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은 죽은 것 같아요. 세 사람의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뒤가 얘기 없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는 건 저는 비밀이건 아니건 얘기 못하죠. 한국으로 갔다가 북한으로 보내졌는지 바로 북한으로 보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일본에서 2018년에 파기한 지소미아를 갖다가 다시 복원시키고 싶어 하지 않고 한국하고 동맹을 맺기 싫어했던 거예요. 일본도 한국이랑 동맹 맺기 죽도록 싫어합니다. 구조동맹 맺는 거. 그 사건은 아직도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죠? 여러분도 그 얘기 자꾸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쪽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말이죠.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지금 이렇게 자꾸 일본하고 잘 달래서 막 하려고 그러잖아요. 호주까지 하게 되고, 거기에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요. G7에서 G8를 늘리는 데 있어서, 이제 러시아는 G8에서 쫓겨났죠. 그럼 G8에 누가 들어와야 되느냐? 대한민국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G8에 나라가 들어오려면 G7 국가들이 전체가 합의가 돼야 돼요. 근데 G6 국가들은 합의를 다 해주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G8에 들어오는 거 환영하고 있어요. 딱 한 나라가 반대하고 있어요. 어디예요?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아무튼 나토에까지 우리나라에 갔죠. 나토. 그래서 나토에까지 초청을 받고 G8에서도 초청을 받았어요. 일본이 지금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Five Eyes라는 거예요. Five Eyes. 정보기관입니다. 정보기관. 앵글로색슨의 정보기관. 앵글로색슨.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예요. 근데 이 Five Eyes가 오래된 기간이에요. 오래됐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그래도 받아주겠다고 하는 나라가 2나라가 있습니다. 딱 2나라예요. 어디냐? 일본하고 대한민국이에요. 한국이 안정되고 믿을 수 있는 국가로 인식이 되면 바로 일본하고 대한민국을 파이브 아이스에 집어넣어서 세븐 아이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 최고의 첩보 기관을 만들겠다는 게 이 서방 세계의 꿈이에요. 그걸 우리나라가 해결해주고 있지 못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건데요. 사실은 저는 시진핑 정권이 너무 오래 갔어요. 그렇죠? 너무 오래 갔어.
이게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게 이렇게 막 계단에서 막 수천 명이 굴러 떨어지면 깔려 죽게 돼 있듯이 이게 가는 방향을 멈추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 복병이 기다리고 있는 대로 그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푸틴도 마찬가지지만 너무 오래 저걸 하게 되면요. 전 터키 에르도안도 걱정해요. 물론 지금 좀 잘 나가고 있는 편이지만은 이게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이 밑에서 자기를 끌어주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중국 앞으로 20년 이상 황폐해질 거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미 어떻게 될지 또 이제 분명한 상태죠. 그런 상태에 이제 한국이 자체적으로 우뚝 서야 되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우크라이나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기권했을 때, 인도도 기권했죠. 인도나 중국처럼 기권을 했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고 러시아를 도와주겠다는 나라가 몇 나라 있었고, 북한이나 그런 나라들, 벨라루스 같은 나라들. 그 다음에 기권한 나라가 한국, 중국, 일본이에요. 남을 찬성했고. 그때 우리나라 완전히 크게 미국한테 당할 뻔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며칠 만에 찬성으로 돌았었죠. 근데 저를 또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저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보다는 러시아의 푸틴한테 호감이 더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우크라이나나 젤렌스키보다도 대한민국은 북한을 넘어서서 푸틴하고 러시아랑 이 관계가, 여러 가지 관계가 잘 돌아가고 있었어요. 잘 돌아가고 있었던 와중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푸틴이 침공하는 바람에 그 참 이상한 애매한 입장에 취하게 된 거죠. 푸틴하고 관계를 끊기도 그렇고. 그래서 처음에 그런 제스처를 보였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그 무기도 국제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우리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젤렌스키는 대한민국에 되게 무진장 고마워하죠. 그러니까 원희룡 원희룡 장관이 전쟁도 안 끝나는데 무슨 국토부 장관이라고 가가지고 무슨 재건산업? 아니 사람이 죽어가고 전쟁이 안 끝났는데 무슨 재건산업부터 꿈을 꿔요. 근데 그 정도로 해도 될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이 암암리에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어땠느냐? 러시아하고 우리나라 사이는 좋았었던 반면에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나기 전에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우리의 진짜 원수이고 없어져야 될 빨갱이 김일성 집단 북한 조선인민주의 공화국하고 국교를 단절한 게 언제인 줄 알아요? 언제인지 아실 거예요. 그렇죠? 2022년 말이죠? 소련이 돈네스크 공화국 무슨 공화국 해가지고 괴뢰 정권을 세워가지고 그걸 인정하라고 하니까는 또 그 괴뢰 정권을 갖다가 북한 김정은이가 옳다 좋다 하고 그 정부들이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는 우크라이나가 북한하고 외교 관계를 맺고 서로 대사관을 보내고 있다가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가 국교 단절, 그 다음에 대사관 철수,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 북한 대사관 추방. 그때서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젤렌스키가 우리나라한테 도와달라는 얘기를 그렇게 뻔뻔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대만한테 사실 미안해하고 항상 그런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대만하고 국교를 끊고 중공을 인정한 것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긴 하지만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는 사실 우리나라랑 관계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방산업이 이렇게 큰 거는 물론 소련 잘못이었겠지만은 소련이 돈이 없어서 한국의 불곰 사업이잖아요.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 정책, 노태우 대통령의 업적, 북방 정책. 그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BMP 기술, 그 다음에
샘 기술, 그쵸? 천국 로켓 지금 뜨고 하는 거 전부 다 러시아 기술이란 말이야. 우리나라 장갑차 기술 T-80U, T-80 전차, 응? 러시아 최고의 전차. 그게 전부 다 우리나라 K2 전차의 기반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따져보면 한국은 러시아랑 오히려 가까워야 되는 거고, 우크라이나는 이거 방금 얘기한 그 국교 문제, 북한하고 국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크라이나는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대한민국한테. 뭘 했느냐? 우크라이나가 소련 땅일 때 마지막 망하기 전에 89년경 뭐 그때 80년대 말에 바라크라는 이름을 가진 배. 근데 또 그 배가 아니라 그랬대. 근데 아무튼 쌍둥이였어요. 쌍둥이 항공모함을 건설하고 있었던 중에 소련 제국이 망하게 됩니다. 소비에트 제국이. 그래서 그 항공모함 두 척이 우크라이나의 항구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우리나라도 싼 가격으로 한번 이 항공모함을 건설해보자. 항공모함을 만들어보자. 해서 우크라이나랑 엄청난 접촉을 했습니다. 그 배를 달라고. 바라크를 달라고. 우리가 돈 쳐줄 테니까, 돈 줄 테니까 우리 한국에 팔아라. 죽어도 안 팔았어요. 죽어도 안 팔더니 그 배가 어디로 갔느냐? 중국에서 시진핑이 팔라 그러니까 싸고 금방 팔아버렸어요. 그 배를 기반으로 나온 게 중국의 항공모함이 없었죠. 그 배를 기반으로 나온 게 바로 라오닝함이에요. 지금 세 척의 중국의 항공모함이 있는데 초대 항공모함이 바로 라오닝함인데 그 라오닝함이 바라크란 말이에요.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바라크로 알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중국에 판 거예요. 그 배가 라오닝함이 지금 어디로 나와 있냐? 태평양 밖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바레만에서 활동을 합니다. 대한민국과 일본을 공격하기 위한 중국 항공모함은 바로 우크라이나에서 온 랴오닝함이에요. 두 번째, 우리나라에서 접근을 할 수도 없었고 여러 가지로 힘들 때 북한으로, 물론 독일이나 다른 나라 복잡하게 이란 파키스탄 얽혀 있지만 독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독일도 문제가 있는데 독일 문제는 다음에 얘기 드리고, 우크라이나에 핵 무기를 만드는 시설이 있었잖아요. 그 시설들, 그 공장, 플랜트, 시설, 장비, 설비들을 북한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으로 수출이 돼서 북한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제가 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은 뭐냐? 지금 일본, 호주랑 군사동맹을 맺지 않으면 대한민국 땅에서 전쟁이 났을 때 대한민국은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팔자 편하게 그 수도 없이 많은 무기를 갖다가 제공받지 못한다. 절대 제공받지 못한다. 길게 봐야 72시간 무기, 포탄, 총알, 무기 다 쓰고 기름, 여러 가지 식량, 군수 장비 없이 싸워야 돼요. 북한은? 그 대신에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이 맞대고 있는 국경이 어떠냐고요? 한국이 맞대고 있는 국경이 어디냐고요? 동해 서해 바다, 남해 바다로 빠져 죽을 것밖에 더 있어요? 없잖아요. 우크라이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얼마나 많아요? 자기네 편이. 북한은 1400여 킬로에 달하는 중국과의 국경, 약 180킬로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국경 붙어 있잖아요. 육로로, 지하로 만약에 땅굴 파가지고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가 그걸 물자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북한은 일본에서 해준다고 했을 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항공기, 일본에서 오는 배, 대만에서 오는 배, 북한 잠수함 그렇게
아무리 후졌다지만 우리나라보다 잠수함 수가 몇 배 많습니다. 그걸로 다 격침시키면 우리나라 전쟁 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그걸 알아두시고 이 국제 정세를 잘 읽고 파악해 주시고, 이상한 놈들, 미친 놈들, 진짜 또라이 같은 삶은 소대가리 같은 새끼들의 말에 선동되고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마십시오. 국가의 역적입니다. 제가 한 번 더 경고드리고, 여러분 이 동영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 동영상 뭐 길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료입니다. 무료고 여러분들과 돌려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통 다른 방송에서 듣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정치노는 뭐 좌파 우파가 어떻다, 무슨 뭐 민주당하고 뭐 국민의힘 사이가 어떻다, 무슨 뭐 누가 어떻다, 누구끼리 어떻다, 누구 마누라가 뭘 했다, 무슨 뭐 법인카드다. 그게 중요합니까? 나라의 존망이 걸려있는 2023년도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꼭 빠른 시일 내에 뵙고요. 제가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자꾸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좀 밀어주시고 구독, 좋아요도 좀 해주셔서 구독자 수가 올라가야지 저도 좀 힘을 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너무 그 다른 문제, 의학적 문제 내지 다른 문제로 이 방송이 완전히 와해되고 깨져버렸어요. 구글하고 유튜브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지금 안 잘리라고 봅니다. 잘리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